어떤 사람들은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그 여성의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녀는 국경 근처의 작은 군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면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가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그 금간 천장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금이 가고 있구나. 군복은 언제나 빳빳했습니다. 풀을 먹여 다림질한 군복은 몸에 달라붙었고 숨 쉴 때마다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숨막힌 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통신병 이순희, 무전점검. 상관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재빨리 무전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직, 지지직.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을 확인하고 신호 양호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호 양호, 신호 양호, 신호 양호. 3년 동안 그녀가 한 일은 그게 다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옥수수죽이나 배추국이 나왔습니다. 가끔 감자가 들어있으면 그날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으며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너 어제 또 혼났다며?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미안해. 그냥 생각이 많아서. 생각? 생각이 뭐가 있어? 우리한테 생각할 권리나 있나? 동료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생각할 권리도 꿈꿀 권리도 없었습니다. 명령은 절대였고 복종은 당연했습니다. 웃음도 허락받아야 했고 눈물도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보초를 서는 시간,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너는 착한 아이야. 착하게만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힘든 날들만 계속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손이 얼어서 무전기를 잡을 수가 없었고, 여름이 되면 군복 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봄과 가을은 너무 짧아서 느낄 새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조망을 따라 흐르는 두만강이었습니다. 강물은 밤낮 없이 흘렀고 국경도 철조망도 상관하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갔습니다. 물처럼 나도 저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그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가 자신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철조망 사이를 지나가며 쌩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물이 보였고 강 건너편에는 환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를 점검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보초를 설 때도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3대가 멸족당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고 비가 내려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옆 부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긴급 집합했고 정치장교가 단상에 올라 소리쳤습니다. 동무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곧 잡힐 것이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신자? 그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배신일까요?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날 밤 그녀는 별을 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바람이 대답하듯 철조망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느꼈습니다. 희망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은 생존이었고 희망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북에 있는 제 아들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제 신원이 밝혀지면 그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여자의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군화 한 켤레와 몸에 걸친 군복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철조망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지뢰가 묻혀 있고 감시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고 여름에는 물살이 새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전기 앞에 앉아 신호 양호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신호는 전혀 양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대에 새로운 취사병이 왔습니다. 그 여성은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그 여성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밥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언니는 여기 생활이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모두가 괜찮다고 대답해야만 했고 불만을 표현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견디고 있어요. 그 여성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견디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그 여성이 제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언니, 저 다음 주에 떠날 거예요. 뭐라고요? 떠난다니, 어디로요? 남쪽으로요. 자유로운 곳으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 탈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통신병인 저에게 말입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언니 눈빛을 봤어요. 언니도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빛이 저를 배신한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돈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서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각서.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각서일까요? 무엇을 담보로 해야 할까요? 그 여성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서약서예요. 내 목숨을 담보로 자유를 향해 간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돼요. 목숨을 담보로.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살아봐야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 떠나는데요? 내일 밤이에요. 내일이요? 네, 하루면 끝나요. 단 하루만 버티면 돼요. 하루. 딱 하루만 버티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펜을 꺼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순희, 내 목숨을 담보로 자유를 향해 간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희망의 눈물일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다음 날 저녁 그 여성이 제게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여권이 들어있어요. 위조된 거예요. 사진 속 인물은 언니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땐 뛰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요. 강으로라도 뛰어들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각서에 이름을 적는 순간 저는 이미 이곳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감시가 허술한 구역을 이용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우리는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작은 트럭 한 대를 만났습니다. 운전사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손짓으로 빨리 타라고 했습니다. 트럭은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짐칸 속에서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 든 위조 여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낡은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저 배를 타면 돼요. 하루만 버티세요. 딱 하루만요. 그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도 처음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여정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끝까지요. 네, 끝까지요.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의 하루짜리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자유를 향한 여행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여성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어선이었는데 낡아서 녹이 슬어 있었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배가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장은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만 끄덕이고는 배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숨어 있어요. 누가 물어도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났고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덜컹거리며 울렸고 배는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꺼내 위조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60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습니다. 저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통과한다는 거죠? 옆에 있던 그 여성이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밤에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검문하는 사람들도 대충 보고 넘어가요. 뇌물을 받았으니까요. 뇌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주고 자유를 샀고 누군가는 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고 파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바닥을 꽉 붙잡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 어지러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배 위에서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소다. 절대 소리 내지 마. 검문소.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배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배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서류 보여주시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승선 인원이 몇 명이요? 저 혼자입니다. 확인 좀 하겠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들키면 뛴다. 바다로 뛰어든다. 그게 내 마지막이다. 그때였습니다.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 이거 담배 한 갑 받으시오. 수고가 많으시오. 아, 네, 수고하시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배 위로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배가 다시 멈췄습니다. 선장이 내려왔습니다. 다 왔소. 여기서 내리면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중국이요. 여기서부터는 직접 알아서 가야 해요. 중국. 우리는 국경을 넘은 겁니다. 북한을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낡은 집들, 그리고 개 짖는 소리.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브로커를 만나야 해요. 그 사람이 다음 단계를 알려줄 거예요. 우리는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말을 했지만 우리를 보더니 한국말로 바꿔 말했습니다. 여권 있어요? 우리는 가방에서 위조 여권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여권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비행기 타야 해요. 한국 가는 비행기요. 비행기요? 그럼 곧장 한국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태국 거쳐서 가요.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요. 태국. 저는 지도에서만 본 나라였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작은 지방 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볐고 여행 가방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권 내밀고 들어가요. 절대 떨지 마세요. 자연스럽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든 여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검색대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권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펼쳤습니다. 사진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직원이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태국이요. 여행이요. 혼자 가세요? 네. 직원이 다시 한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찍. 도장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권을 돌려받았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두려움도 기쁨도 안도감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북한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 제가 고통받았던 곳,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이 있는 곳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는 먼저 가. 언젠가 꼭 너를 데려올게. 약속할게.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말입니다. 하루, 정말 하루만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철조망 안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라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표지판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건물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깃발 아래로 들어가면 저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더니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경비원이 놀라서 안으로 연락을 했고 곧 직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군부대를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배를 탔는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분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괜찮아요. 며칠 후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며칠 후.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정말로 자유로운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차에 태우고 조사를 위한 시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몇 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오셨나요?
군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북한에 가족이 있나요?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드디어 일반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담당 직원분이 저를 한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드릴 거예요.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큰 가방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 신발, 속옷, 양말, 화장품, 세면도구, 수건, 이불, 베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안 맞으면 바꿔드릴 수 있어요. 저는 멍하니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제 거라고요? 정말로요? 사이즈가 뭐예요? 그게 먹는 건가요? 직원분이 웃으셨습니다. 나쁜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옷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키하고 몸무게 좀 재볼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쇼핑을 하지 않고도 새 옷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옷을 공짜로 준다고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거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무게가 제 새로운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한국말은 북한말과 비슷하지만 달랐습니다. 단어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표현도 달랐습니다. 이거 되게 대박이다. 완전 꿀잼인데? 이거 실화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대박이 뭐죠? 꿀잼은 또 뭐죠? 실화는 또 무슨 뜻이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박은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꿀잼은 재미있다는 뜻이고요. 실화는 진짜냐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는 열심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새로웠으니까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세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카페요? 왜요? 북한에서는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TV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며 웃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세요. 교육이 끝나고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착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겁니다. 열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이곳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없고 누구의 감시도 없는 오직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없고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억양도 어색했으니까요. 10군데를 넘게 떨어진 후 드디어 한 작은 카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한번 나와 보실래요?
면접 보고 괜찮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면접 날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인자한 인상이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네.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요?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 돼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앞치마를 두르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제게 준 첫 번째 선물은 가방 속의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물은 환영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제가 살아도 된다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카페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라떼 아트도 할 수 있고 손님들과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가끔은 북한식 표현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손님들은 그저 웃으며 넘어가 주셨습니다. 이모,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이모. 처음에는 그 호칭이 싫었습니다. 저는 아직 38인데 왜 이모라고 부르는 걸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든 여성을 친근하게 부를 때 이모라고 한다는 것을요. 이제는 그 호칭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이모, 억양이 좀 특이한데 혹시 외국인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제시도정 계속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정착했어요. 손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정말요? 와, 그럼 진짜 힘드셨겠네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짧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요. 손님은 진지하게 듣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그 후로 그 손님은 더 자주 오셨고 가끔 친구들을 데려와서 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아팠습니다. 북에 두고 온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작은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이제는 20살이 넘었을 텐데 어떻게 자랐을까요? 건강할까요? 행복할까요? 가장 힘든 건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고 편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먼저 온 거야. 조금만 기다려. 언젠가 꼭 데려올게.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가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계산을 하는데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 맞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탈북민이에요. 2년 전에 왔어요. 억양을 들어보니 고향 사람 같아서요. 고향 사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경로로 왔는지, 지금은 뭘 하는지, 여기 생활은 어떤지. 누나, 혹시 북에 가족 있으세요? 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브로커를 통해 보시는 건 어때요? 돈은 많이 들지만 소식은 들을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탈북시킬 수도 있고요. 브로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아는 분 연락처 드릴게요. 한번 상담해 보세요. 그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그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을 찾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이름하고 나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알려주세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만 잤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6달 후 드디어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찾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사기당한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드님 찾았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지금 함경북도에 살고 있어요. 결혼했고 아이도 하나 있더라고요. 결혼했다고요? 아이도 있다고요? 제 아들이 이제 아빠가 되었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건강해요? 잘 지내요? 네,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나요? 위험해요.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돈은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탈북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가족 3명이면 2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모을게요. 꼭 모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사장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순희 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몸 상하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건강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사장님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아들 이야기,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이야기를요.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순희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급여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보너스도 드릴게요. 사장님, 괜찮아요.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만약 제가 아들과 떨어져 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사장님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드디어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돈 다 모았어요. 이제 데려올 수 있나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길이 험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알고 계셔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전화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몰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출발했어요.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정말요? 정말 출발했어요?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제발 살아서. 닷새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정말요? 정말 도착했어요? 네, 모두 건강해요. 곧 한국으로 올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서 건강하게 오고 있었습니다. 2주 후 공항에서 저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5살 꼬마였던 아이가 이제는 21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아, 우리 아들.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아들은 아내와 어린 딸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제 며느리와 손녀였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에서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음식은 아니었지만 제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도 굽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많이 먹어. 여기는 먹을 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는 정말 천국 같아요.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자유롭고. 그래.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던 그날 밤, 목숨 걸고 배에 올랐던 그날, 비행기에서 울었던 그날, 카페에서 처음 일하던 그날, 모든 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한,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도 너 좋아. 우리 예쁜 손녀.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유로운 땅에서 자랄 겁니다. 배고프지 않을 거고 두렵지 않을 거고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들고 난 후 저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무사히 데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철조망에 막히지 않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과 함께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사장님이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탈북시킨 그 아들이에요? 네, 무사히 데려왔어요. 사장님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내 엄마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니? 너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어.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엄마니까. 엄마는 당연히 그래야지.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애쓰는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와, 드디어 아들 만났네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다.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아들 잘생겼네요. 엄마 닮았어요. 축하와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힘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북에 있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향이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요? 아니,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후회 안 해. 엄마는 배신자가 아니야. 엄마는 희망을 선택한 거야. 더 나은 삶을, 자유를, 행복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너를 여기로 데려올 수 있었잖아. 엄마, 아들아, 기억해. 세상에는 두 가지 철조망이 있어. 하나는 밖에 있는 철조망이고,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이야. 밖에 있는 철조망은 넘을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 철조망은 스스로 넘어야 해. 두려움이라는 철조망을 말이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용감해요. 정말 용감해요. 엄마가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진짜로 살고 싶었어.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손녀는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렸어요. 손녀가 보여준 그림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행복한 가족.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바뀐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인생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은 그날, 배에 오른 그날, 비행기를 탄 그날, 그 모든 하루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희망을 선택하는 용기,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 용기가 제 인생을 바꾼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통신병 이순이가 아닙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이순이이고 아들의 엄마이고 손녀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그날의 각서를 보여줬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순이, 내 목숨을 담보로 자유를 향해 간다. 엄마가 이걸 쓰고 나왔구나. 그래. 그리고 엄마는 약속을 지켰어. 자유를 찾았고 너도 데려왔어. 아들이 그 각서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엄마,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 그러자. 그날 저는 각서를 예쁜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 사진도 걸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울면서 껴안고 있는 저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카페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배웠습니다. 손님들은 아들을 좋아했고 아들도 이 일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공부하자. 엄마도 따고 싶었어. 우리는 함께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일이 끝나면 학원에 가서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모두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장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순희 씨 아들 축하해요. 이제 진짜 전문가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너희가 열심히 한 거지. 나는 기회만 준 거야. 그날 저녁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카페 문을 일찍 닫고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커피와 케이크를 대접했습니다. 한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해요. 정말요? 무슨 도전이요? 회사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하려고요. 순희 씨처럼 용기 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자유의 불빛들이었습니다. 문득 북한에서 보던 그 밤하늘이 생각났습니다. 어두운 밤, 별빛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시절이요. 그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고 두려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녀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손님들이 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저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지를요. 누군가에게는 하루짜리 탈출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자유가 됩니다. 이순희 씨는 오늘도 카페에서 일합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있고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묶는 철조망은 언제나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철조망은 두려움이라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안전함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체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철조망은 넘을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희망만 있다면, 한 걸음만 내디딜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순희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유를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에게도 철조망이 있나요? 당신을 가두고 있는 두려움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루 만에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한 번만 용기를 낸다면 말입니다. 이순희 씨는 말합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나는 희망을 선택한 사람이야.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도 이순희 씨의 카페에는 따뜻한 커피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향기 속에는 철조망 너머에서 불어온 자유의 바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자유로울 수 있어. 이순희 씨의 손녀는 오늘도 그림을 그립니다. 행복한 가족,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요. 그 아이는 모릅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아이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아이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순희 씨의 선택은 값진 것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순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럼 할머니는 꿈을 포기 안 했어요? 아니,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꿈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 절대 포기하지 마. 세상이 아무리 높은 철조망을 쳐도 내 마음만은 자유로워야 해. 이순희 씨는 가끔 밤에 혼자 베란다에 나갑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북쪽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철조망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기도합니다. 아니, 다짐합니다. 나 하나만 자유로워서는 안 돼. 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거야. 누군가는 희망을 가질 거야.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순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카페의 단골 손님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순희 씨가 철조망을 넘었다면 나도 내 삶의 두려움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 커피 마시면서 생각해요. 이 한 잔의 커피가 얼마나 값진지를요. 자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1년 후 이순희 씨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친척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결국 이순희 씨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 후 이순희 씨에게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 덕분에 제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단지 선택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순희 씨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어느 봄날 이순희 씨는 아들, 며느리, 손녀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손녀가 뛰어놀고 아들과 며느리가 돗자리를 펴는 동안 이순희 씨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두만강이 생각났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이순희 씨처럼 자유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 왜 그래요? 슬퍼 보여요. 아니야. 슬픈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야.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너희가 옆에 있다는 게 말이야. 엄마, 후회하는 거 없어요? 이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요? 물론 아쉬운 것들은 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것,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 고향을 떠나온 것.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아쉬움은 있지. 하지만 만약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나는 똑같이 선택할 거야. 자유를 선택할 거야. 아들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그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요. 그 선택 덕분에 저도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통일. 정말 그날이 올까요? 철조망이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온다면 이순희 씨는 가장 먼저 고향으로 달려갈 겁니다. 부모님 산소에 절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 철조망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이제 너는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여러분, 이것이 이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만에 바뀐 인생, 하지만 그 하루를 위해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철조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포기한 꿈은 무엇인가요? 이순희 씨는 증명했습니다. 철조망은 넘을 수 있다고, 두려움은 이길 수 있다고, 꿈은 이룰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단지 하루만 용기 내면 됩니다. 딱 하루만요. 그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오늘도 이순희 씨의 카페 문이 열립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따뜻함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커피 한 잔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커피를 건네는 사람의 이야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순희 씨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순희 씨가 자주 하는 말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은 다른 사람이 쌓은 벽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쌓은 벽이에요. 그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 벽을 무너뜨려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보세요. 하루 만에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순희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여러분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철조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용기를 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루가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